호르몬의 종류를 호르몬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일단 쫙 크게 내분비계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내분비계와 외분비계를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때까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내분비계와 외분비계의 어떤 그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정의는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 정의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관계로서의 정의가 있고요. 왜냐하면 내분비계, 호흡계, 소화계처럼 이 내분비계도 내분비 기관들의 기관계거든요. 그래서 내분비 기관계로서의 정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어떤 시스템, 체계로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시스템? 자, 무슨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정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용어를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첫 번째 기관계로서의 정의는 뭐냐면, 이 내분비계란 내분비샘들의 모임입니다. 내분비샘의 모임. 그럼 내분비샘의 모임이니까 좀 이상한 게, 그냥 잘 모르는 애들은 그냥 내분비샘 모임이다 그러면 네 그렇죠 하고 넘어가는데, 잘 아는 애들은 좀 이상해. 나는 잘 아니까 좀 이상하거든. 왜냐면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건 조직이거든요. 이게 상피 조직에 속합니다. 근데 이 조직들이 모이는 게 어떻게 기관계냐 이거죠.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조직들이 모이면 뭐가 돼? 기관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기관계래.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런 내분비샘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들에 조금씩 들어있어. 알겠죠? 여기도 신경기관에도 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건 소화기관에 들어있고, 여러 기관들에 조금씩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합치면 여러 기관들이 모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기관계로 분류합니다. 이해되죠? 이게 조직이긴 하지만. 그리고 체계로서의 정의는 뭐냐면, 이 호르몬을 만드는 곳을 내분비샘이라고 하는데, 이 내분비샘에서 생성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장소인 여기에서 작용하지는 않죠. 그렇죠. 만들어지는 장소인 내분비샘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장소가 따로 있다고. 자,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 표적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작용하는 장소로 이 호르몬이 이동을 해서 작용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 호르몬이 이동하는 체계가 뭐게? 어떻게 이동되게? 이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 호르몬은 어떻게 표적기관으로 이동한다. 혈관을 통해 이동한다. 처음 들어? 이거 중학교 때 호르몬 안 배워? 호르몬? 응. 안 배워, 호르몬? 중2 때. 배우지? 중3 때 배워. 그치, 배웠지? 호르몬은 어떻게 운반된다? 혈관을 통해 운반된다, 혈관. 그러면 혈관을 통해 운반되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 모든 곳으로 다 갈 수 있죠. 내 몸 중에 혈관이 연결 안 된 곳이 없죠. 이 머리끝부터 발가락 끝까지 모든 곳이 다 모세혈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을 통해서 운반되는 거의 장점은 온몸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혈관을 통해 운반되는 장점이야.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 이 호르몬이 표적기관으로 운반될 때 혈관으로 운반되는 체계를 내분비계라고 합니다. 알겠죠? 혈관으로 운반되는 체계. 자, 그래서 각각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주면, 내분비샘이란, 자, 이름 너무 귀엽지 않니? 샘? 이 샘이 한자가 아니라 순수 우리나라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한자로는 선이야, 선. 샘 선자. 그래서 한자로 얘기하면 내분비선. 근데 이거 한글화 작업으로 샘으로 바꾼 거야. 이 샘으로 바꾼 거 너무 잘한 것 같아. 너무 이뻐. 글자 자체가 샘이라는 말이 옹달샘, 옹당추가 솟아오르는 장소. 그러니까 이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건 호르몬이 솟아오르는 장소라는 뜻인 거죠.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자, 내분비샘은 바로 호르몬의 생성 장소입니다. 호르몬의 생성 장소. 이렇게 보면 내가 약간 F 같지 않니? 그치?
F가 나도 F 같은데 다른 사람들 다 T래. 100% T래. T래. 트리플 T래. 나는 F 같은데. 근데 감성적이잖아. 얼마나 귀여워, 샘. 호르몬의 생성 장소. 자, 그래서 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 이 호르몬, 내분비계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내분비계 물질을 바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내분비계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한다. 이 호르몬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물질은 없고.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외분비계는 뭐냐면, 자, 일단 이 내분비라는 말하고 외분비라는 말이 서로 반대말이지. 이 내부, 얘는 외부잖아. 얘는 내부로 분비했다, 얘는 외부로 분비했다잖아. 맞지? 그러면 이 외부와 내부의 기준이 뭔지가 좀 궁금하지 않니? 여기서 말하는 외부와 내부의 그 경계가 뭐냐면, 이 경계가 바로 혈관 또는 세포입니다. 내 몸의 내부가 아니라 혈관 또는 세포입니다. 혈관 또는 세포의 안쪽은 내부, 혈관과 세포의 바깥쪽은 외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분비계는 어디다가 호르몬을 분비한다? 혈관의 안쪽에다가 분비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내분비계인 거야. 그럼 이 외분비계는 어디다가 분비한다? 혈관의 바깥쪽에 분비한다고요. 그래서 외분비계라는 이름 붙인 거야. 알겠죠? 이 외와 내가 몸의 바깥쪽과 안쪽이 아닙니다. 혈관의 바깥쪽과 안쪽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정의가 같은 체계로 정의하면 이 내분비계 정리한 거랑 마찬가지 두 가지의 의미로 이 정의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관계로서의 정의와 체계로서의 정의가 있는데, 자, 기관계의 정의도 마찬가지. 외분비계도 외분비샘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외분비샘들도 여러 기관에 들어있기 때문에 외분비샘을 모아놓으면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룹니다. 기관계를 형성해서 외분비계라고 하고, 자, 체계로서의 정의는 외분비샘에서 생성된 외분비계 물질이 마찬가지 표적기관으로 운반이 돼야 돼요. 작용하는 장소로. 자, 근데 이 외분비계 물질이 이동되는, 운반되는 그런 체계가 혈관의 내부가 아니라 바깥쪽. 바깥쪽인데 혈관의 바깥쪽은 이동될 수가 없는 체계잖아. 그래서 분비관이 따로 있습니다. 전용 도로가 따로 있다고요. 전용 도로가. 그걸 바로 직접 분비관을 통해 이동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직접 분비관을 통해서 표적기관으로 운반된다. 그러니까 외분비샘하고 표적기관 사이에는 관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알겠죠? 전용 도로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이 어떤 게 있는지 짝을 지으면서 개념을 좀 잡아보자. 외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 외분비계 물질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각각 짝을 좀 지어볼게요. 대표적인 예로, 외분비샘의 대표적인 예가 소화샘들이 있습니다. 소화샘. 자, 소화샘의 종류가 너무 많아. 자, 입에는 침샘, 위에는 위샘, 이자에는 이자샘, 장에는 장샘.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 효소를 만드는 모든 샘들은 다 소화샘입니다. 알겠죠? 그 소화샘들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을 소화액이라고 하고, 이 소화액이 외분비계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 외분비계 물질들이 어떻게 분비되냐면, 침샘에서 만들어진 그 침이 분비관을 통해서 입 안으로 분비하죠. 그러니까 표적기관이 입 안이었던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이자액들이 분비관을 통해서 십이정으로 분비되거든요. 알겠죠? 이렇게 분비관을 통해서 직접 이동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화액이 들어있는 소화샘들. 자, 그리고 소화액은 아니지만 눈물샘 한 번씩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 눈물샘에서 만들어진 눈물이 이 관을 통해서 눈 바깥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표적기관이 눈 밖이었던 거지. 알겠지? 왜냐면 나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니까 표적기관이 겉인가 봐요. 밖인가 봐요. 그래서 눈물샘에서 눈물이 만들어지고요. 젖샘에서 젖이 만들어지고요. 젖샘에서 만들어진 젖이 분비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분비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이 입으로 들어가겠지? 그지? 그리고 땀샘에서 만들어진 땀도 몸 바깥으로 분비되면서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종류가 좀 기능과 종류가 다르죠. 하지만 뭐는 아니다? 호르몬이 아니지. 그래서 호르몬이 아닌 물질들을 만드는 건 다 외분비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알겠죠? 그리고 호르몬 만드는 건 내분비샘이고, 이 호르몬들은 혈관의 안쪽으로 분비해서 혈관을 통해서 운반하고, 이 호르몬이 아닌 것들은 샘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직접 분비관을 통해서 표적기관으로 이동하더라. 그래서 외분비샘과 외분비계 물질로 분류합니다. 구분되지? 내분비계와 외분비계. 됐니? 됐지? 그래서 밑에 보면 그래서 호르몬의 특징이 나오니? 맞지? 두 번째 호르몬의 특징 호특. 첫 번째 자,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생성돼요. 다 이제 아는 내용일 텐데 내분비샘에서 생성돼요. 혈관을 통해 표적기관으로 운반된다. 자, 이게 대표적인 호르몬의 특징입니다. 그중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혈관을 통해 표적기관으로 운반된다 이거죠. 혈관을 통해 내분비에서 만들어진 건 당연하고. 자, 근데 이제 의문점에서 좀 생겨. 혈관을 통해서 운반되는 건 알겠어. 자, 근데 이 호르몬이 혈관을 통해서 운반되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죠. 자, 우리 온몸의 모든 곳으로 다 갈 수 있긴 한데 어떻게 표적기관을 인식해서 표적기관에서만 기능을 발휘하는지가 좀 신기하죠. 뭐 호르몬에 눈이 달려가지고 원래 간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신장이네, 간이 아니네, 그럼 다시 나와?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하면 시각기관은 큰 기관이기 때문에 더 물질이 작은 어떤 이 물질인 호르몬이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감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이 특정 표적기관을 인식하는 그 메커니즘이 나와 있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어떻게 호르몬이 특정 표적기관을 인식할 수 있느냐. 자, 그런 메커니즘이 나와 있는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그래서 호르몬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호르몬마다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수용체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호르몬마다 이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다고. 수용체 단백질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수용체 단백질이 있는 세포에서만 기능을 발휘합니다. 알겠죠? 그 수용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그래서 그 수용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호르몬마다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는 표적기관에서만 이 수용체가 이 호르몬이 수용체와 결합해서 기능을 발휘하는구나. 그래서 특정 표적기관, 특정 표적세포에 결합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따가 특이적인 수용체가 있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자, 호르몬은 극미량으로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극미량으로, 굉장히 적은 양으로, 극미량으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여기서 생리라는 것도 좀 헷갈리잖아요. 너무 포괄적이잖아. 생리의 개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생리라는 의미를 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네 글자로 생명활동입니다. 생명활동. 금이량으로 여러 가지 생명활동의 기능을 조절한다. 이거를 대체하면 조금 쉽죠. 이해하기가 좀 쉬워지지? 네 번째가 되게 중요한 특징인데, 금이량으로 생리를 조절하고, 많을 때는 과다증, 너무 적으면 결핍증이 나타납니다. 과다증과 결핍증이 있다. 자, 그 예로 뭐가 있냐면 호르몬의 과다증, 티록신의 과다증. 티록신이 뭐 하는 기능이냐면 우리 몸에 힘이 나게 해주는 게 바로 티록신입니다. 물질 대사를 촉진해서 이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여러 가지 세포한테 에너지를 공급하게 해주는 게 티록신이야. 그 티록신 호르몬이 갑상샘에서 분비돼. 갑상샘. 근데 이 갑상샘의 기능이 좀 안 좋아지면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티록신이 갑상샘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안구가 도출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눈이 튀어나와요. 눈이 이게 원래 지금은 이제 별로 안 나와 있잖아. 이게 눈이 튀어나오면 반 이상 나오는 거죠. 되게 징그럽지 않을까? 눈이 튀어나오는 그런 안구 돌출 현상이 나타납니다. 쓰긴 좀 그렇고. 이거 쓰면 되겠다. 얘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생장 호르몬의 과다증?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면 무슨 병이 걸리게? 체온만 찍으면 안 되는데? 안 보겠지? 거인증이 나타난다. 거인증이 뭐냐면 말단부가 큰 거야. 그러니까 원래 생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의 비율에 맞게 커야 되잖아. 근데 이게 너무 과다하면 이 말단부만 커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인증이에요. 비율에 맞지 않게 크는 거. 그래서 최 땡땡 씨가 손이 진짜 무진장 커. 그래서 진짜 약간 그 징역의 거인처럼 좀 크거든요. 그 사람은 아마도 이 거인증 환자일 겁니다. 실제로. 기괴하게 큽니다. 그리고 머리가 좀 기괴하게 좀 큽니다. 이 턱이 좀 이게 길죠? 비율이 좀 안 맞습니다. 거인증 환자인 것 같아요. 또는 말단부 비대증이라고도 합니다. 말단부 비대증. 호문클루스라고 혹시 그림 봤어요? 몰라? 모르면 패스. 또 결핍증에는 뭐가 있냐면 인슐린 호르몬의 부족. 인슐린 호르몬의 부족 결핍증이 나타나는 게 바로 대표적인 게 당뇨병이죠. 당뇨병. 혈당량이 너무 높아서 오줌 속에 포도당이 포함되는 증상. 당뇨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량으로 생리 기능 조절하긴 하지만 너무 많으면 과다증, 너무 적으면 결핍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자, 네 번째는 종특이성이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종특이성이 없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되게 특이한 경우야. 이 물질밖에 없어. 내가 알기로는 이 물질, 이 호르몬만 종특이성이 없어. 예를 들면 내 침 속에 들어있는 효소가 무슨 효소?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죠. 그럼 내 침에서 분비되는 이 아밀레이스를 뽑아다가 명준이의 입에 집어넣었어요. 좀 더럽긴 한데, 그러면 내 침에 들어있는 이 아밀레이스가 명준의 입에서 작용할 수 있게 없게? 있을 것 같지? 작용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내 침은 얘한테는 뭐냐면 항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뽀갠 다음에, 재료로 뽀갠 다음에 나중에 다시 지 걸로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아밀레이스를 이용합니다. 내 거 자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효소는 개체간 특이성이 있습니다. 개체간에도 특이성이 없지 않고 특이성이 있다고. 자, 근데 이 호르몬은 뭐에 대한 특이성이 없다고? 종간 특이성이 없다고. 이 말은 개체간 특이성은 당연히 없는 거야. 개체간 특이성은 당연히 없고 종간 특이성도 없대. 이 말은 돼지의 인슐린을 사람에게 주입해도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돼지의 인슐린을 사람에게 주입했을 때 항원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같은 기능을 수행해서 혈당을 낮춰준다고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나 때도 아니야. 나 때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60년대, 70년대 때만 해도 인슐린을 사용하는 그런 병이 당뇨병이잖아.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돼지한테 뽑아다가 사람에게 주입했다고요. 근데 이 돼지 한 마리에 나오는 이 호르몬의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적겠죠. 그러니까 한 마리가 필요할까요?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합니다. 많게는 수천 마리, 적게는 수백 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이 돼지 사육장을 운영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사육장을 운영해서 인슐린을 막 먹여. 막 많이 먹여야지 인슐린 많이 분비되니까 막 먹이고 인슐린 뽑아다가 돼지가 크면 이제 고기로 팔고 그래서 부수입을 얻고 이런 식으로 축산을 같이 했다고요. 병원마다 진짜로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뽑은 앰플 하나가 일주일에서 2주 동안 이제 넣을 수 있는 그 분량이야. 근데 그게 얼마였냐면 30에서 40이었어요. 이 앰플 하나가. 그러니까 당뇨병 걸린 사람은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지금 말고 60에서 70년대 이 앰플 하나가 30만 원이었기 때문에 한 달에 거의 한 70에서 80만 원 들었던 거죠.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씩 들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시장이야. 이게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10배 정도 올랐으니까 한 600만 원 정도는 든다고 봐야죠. 근데 이게 앰플 하나가 그때는 30만 원, 4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얼마게? 지금 가격을 알면 놀랄 겁니다. 얼마게? 지금 앰플 하나의 가격이 얼마게? 500원입니다. 이걸 500원으로 가격을 맞추게 한 건 뭘까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돼지한테 뽑은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 합성 유전자가 있잖아. 그 유전자를 세균에게 제조합을 해줍니다. 그러면 세균이 알아서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생물 공장이 생기는 거죠. 이 통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면 내가 산소하고 포도당만 공급하면 이 세균이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계속 추출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굉장히 싸진 겁니다. 유전자 제조합 기술에 의해서 인슐린의 양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서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과학의 진보가 유토피아가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예야. 나는 과학의 진보가 유토피아가 됐으면 좋겠어. AI의 기술의 발달로 디스토피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토피아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럼 이 유토피아가 되기 위해 핵심 기술이 뭐게? 생명공학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의사는 한 명을 치료하지만 생명공학은 인류 전체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생명공학에 투자해라. 알겠죠? 생명공학에 투자하면 미래가 바뀌어질 것이다. 이거는 AI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 나중에 너네들이 나중에 이제 할머니가 됐을 때 손자한테 얘기하잖아. 손자가 할머니가 의사였어. 그러면 손자가 뭐라는 줄 알아? 의사야? 에이, 왜 의사 있어? 막 이럴 수도 있어. 근데 할머니가 생명공학자였어. 생명공학자야? 우와, 할머니 최고! 막 이럴 수도 있다고요. 진짜 이럴 수도 있어. 지금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다고. AI가 대처할 수 없는 일을 찾아라. 정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간에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종간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고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물질이고 내가 알기로는 유일한 물질입니다. 내가 알기로 유일한 물질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특이한 물질이라는 거죠. 이 물질만 유일하게 종간 특이성이 없다. 그래서 종간에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호르몬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기능이 나오죠. 호르몬의 기능. 호기. 호르몬의 기능 3번? 맞니? 3번? 4번? 맞니? 3번이야. 내려오면 대답하네. 호르몬의 기능은 되게 좁죠. 기능. 되게 공간이 좁잖아요. 네 글자만 쓰면 됩니다. 자, 호르몬은 기능이 신호전달 기능입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직 호르몬이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몸에서의 여러 가지 신호전달 물질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신경을 통해 전달하지 못하는 정보를 호르몬을 통해 전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신호전달 체계는 크게 신경과 호르몬이 있습니다.
자, 신경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호르몬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교육 그 순서가 수업 순서가 되게 기가 막히죠. 지난주에 뭐 배웠냐면 신경계. 이번 주에 그래서 호르몬을 배우는 겁니다. 신경계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는지 배웠고 이번에는 호르몬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는지 호르몬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신호 전달 기능이기 때문에 신호 전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해주는데 첫 번째 뭐 항상성을 조절하기도 하고 두 번째 여러 가지 물질 대사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성 기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성 기능을 발현시키기도 하고 네 번째 근수축을 활발하게 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르몬의 기능 중에 당연히 신호전달 기능인데 이 신호전달 기능 중에 신호전달을 통해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이름이 호르몬과 항상성 조절입니다. 알겠죠? 호르몬의 기능 중에서 항상성 기능의 조절 기능에 특화돼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 번째 우리 몸의 신호 전달 체계 네 번째 신호 전달 체계. 자, 전달 체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배웠던 신경계, 오늘 배우는 호르몬. 이 두 가지의 신호 전달 체계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할 건데 전달 빠르기 누가 빠른지 느린지 그리고 작용 범위가 누가 넓은지 좁은지 그리고 작용하는 시간 지속 시간이 긴지 짧은지 정리할 건데 단순하게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 자, 이 신경계는 전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 자,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무선 전화기가 아니라 유선 전화기.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이런 거 안 봤니? 까만색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숫자 막 돌리는 거 본 적 있지? 박물관 같은 데서 본 적 있잖아요. 나 초등학교 때 이거 썼어. 초등학교 80년대 이런 거 썼다고. 우리 집에 이게 있었어. 그래서 내가 전화할 때 받은 다음에 따르릉 이렇게 돌리면서 했었다고요. 난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때는 전화할 때 되게 신중하게 전화했거든. 지금 아무데나 막 전화하죠. 내 개인 전화기 따로 있으니까.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약간 감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전화기처럼 얘는 스피커폰이 안 되죠. 그럼 받는 사람만 들리죠. 그런 전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호르몬은 뭐랑 비유할 수 있냐면 편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편지로 비유하면 된다. 자, 그러면 빠르기는 당연히 신경계가 빠르겠죠. 얘가 빠르다. 얘는 느리다. 자, 그리고 작용하는 범위가 이 전화는 내가 받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범위가 좁다. 하지만 편지는 돌려가야죠, 보무죠. 만약에 재겸이네 반에 다른 반으로부터 연애 편지가 들어왔다 치자. 어떤 재륜이한테 어떤 여자가 잠깐 읽어봐. 그럼 막 도망갔어요. 그러면 재륜이 친구들이 난리가 나죠. 야, 뭐야 이러면서 막 돌려보죠. 범위가 넓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속 시간도 전화를 통해서 들으면 토요일 1시라고 알겠어. 딱 끊은 다음에 까먹죠. 2시였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하지만 호르몬은 편지는 다시 보면 되지. 지속 시간이 깁니다. 자, 그래서 호르몬은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지속 시간이 길고 느리게 도착은 하지만 작용 범위가 넓고 지속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신경을 통해서 일단 조절하고 그 다음에 뒤늦게 호르몬의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을 시켜준다고요. 알겠죠? 자, 그럼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만약에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어. 그러면 전화로 하는 게 좋을까요? 편지로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편지죠. 왜냐면 처음부터 전화해가지고 야 사귀자 부담스럽죠. 그냥 천천히 다가가야지. 빠르면 안 됩니다. 천천히 느리게. 내가 편지를 보내면 이틀 뒤에 도착하죠.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작용 범위가 넘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는 싫어. 왜냐면 딱 저 편지 봤어. 이거 뭐야? 놓쳐.
근데 이 편지를 친구가 이제 읽죠. 야, 뭐야? 야, 한번 만나봐. 이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벽을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랑 사귀고 싶다면 그 주변 사람들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죠. 야, 그래도 정성이 가득한데 한번 만나봐. 한번 영화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편지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 시간이 길죠. 이게 되게 중요해.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뭐야? 이러는데 한 번 더 보면 세 번 더 보면 그래?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된다고요. 자꾸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이 했던 말투와 분위기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게 혹시 날 좋아해서인가? 이런 행동이 혹시 향수 뿌린 게 나를 좋아해서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속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여지를 남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성친구가 생기면, 남자든 여자든 이성친구가 생기면 편지로 마음을 전하십시오. 확률이 높을 겁니다. 알겠죠? 조만간에 생길 거 아니야. 이제 대학교 가면 서로 이제 마음 많은 사람들이 생길 테니까. 대신에 애기 좀 많이 낳자. 알겠죠? 우리나라 지금 망해가고 있다. 애기가 없어가지고 망해가고 있다. 앨런 머스크가 우리나라 망한댄다, 야. 애기가 안 나가지고. 넘어가면 이제 다섯 번째야? 네 번째니 숫자가? 좀 불러줘. 내가 내려가기 전에. 다섯? 갑자기? 무시하자. 숫자 의미가 없구나. 호르몬의 성분에 따른 종류. 갑자기 저 번호를 못 바꿨구나. 호르몬의 성분에 따른 종류. 종류와 특징?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단백질계 호르몬과 단백질계 호르몬. 그리고 단백질이 아니고 스테로이드계로 이루어져 있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자, 스테로이드가 뭔지 좀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 자, 스테로이드가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유기물 중에 지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자, 지질은 호흡기로 사용하는 중성 지방과 세포막의 주성분인 인지질도 있고요. 다 들어봤지? 그러니까 중성지방, 인지질이 다 지질에 포함된다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스테로이드계입니다. 스테로이드입니다.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뭐 정확하게 어떤 화학식을 갖고 있고 어떤 작용과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그건 나중에 생화학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러면 스테로이드가 지질에 포함되니까 지용성이 크겠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단백질계 호르몬은 수용성이 강하고, 얘는 수용성이 강하고, 그리고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은 지용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인지질 이중충의 구조는 간단하게 그림 그려볼게요. 이건 그림 안 그려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지질 이중충으로 이렇게 막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 부분은 무슨 성? 친수성. 그렇지. 꼬리는 소수성인데 소수성이 되게 두껍죠.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 이 머리 부분이 원래 되게 조그맣죠. 그리고 꼬리는 되게 깁니다. 그러니까 친수성 물질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 안쪽이 전부 다 소수성이니까. 여기를 뚫고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죠. 자, 비유하자면 이런 거지. 여고 학교인데, 여고야. 여자 고등학교인데, 앞에 한 줄은 여자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안녕 인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연이가 안녕 이렇게 인사한다고요. 근데 이 여고생을 한 겹을 지나가면, 조폭들이 막 있다고요. 칼을 다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어. 그 사이를 어떻게 지나가는 거예요? 못 지나가지? 막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나가니까, 이 친수성 물질들은 이 겉에만 둘러싸고 있다고요. 그래서 세포막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막에서 안쪽도 물이고 바깥쪽도 물입니다. 하지만 물이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물에 둘러싸여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수용성 물질들은 막을 통과하기가 쉽다, 어렵다? 없다. 투과성이 낮다. 알겠죠? 그래서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인지질에 대한 투과성이 낮다. 인지질에 대한 투과성이 낮아서 이런 단백질계 호르몬들은 막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알겠니? 그러니까 세포의 막의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표적기관에 도착한 다음에는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게 됩니다. 막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투과성이 낮아서 그래서 단백질계 호르몬은 표적 세포에 도달하면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수용체와 결합하여 기능을 발휘한다. 자, 이게 단백질계 호르몬의 작용 메커니즘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랑 비교해서 지용성인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은 이 인지질 이중충에 대한 투과성이 높다, 낮다? 높다. 내가 조폭이야. 그럼 여학생이 한 줄만 딱 제껴버리면 다 조폭들이니까 쭉 갈 수 있겠죠? 뭔지 알겠지? 그래서 투과성이 높다. 그래서 잘 통과한다. 그래서 지용성이 높은 스테로이드 물질은 인지질에 대한 투과성이 높기 때문에 막을 통과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투과성이 높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계 성분이 들어있는 이 피부 질환제는 그 피부 질환제가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효과가 무진장 좋겠죠. 이게 막 우르투투했던 그 피부 질환이 한 번 바르면 10분에서 20분 내로 바로 없어져 버립니다.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하지만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주 바르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의사와 상담해라 이렇게 써 있다고요. 효과는 되게 좋지만 너무 지속적으로 많이 바르면 안 되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 물질들은 표적 세포의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 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한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 작용 기작을 좀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 자, 이게 혈관입니다. 자, 세모 모양의 이 호르몬은 단백질계 호르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이 세포는 이 단백질계 호르몬의 표적 세포입니다. 표적 세포를 영어로 타겟이라고 합니다. 다음번엔 타겟으로 적을게. 자, 표적 세포 A. 그러니까 이 표적 세포는 단백질계 호르몬의 표적 세포. 자, 그리고 동그라미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입니다. 자, 이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의 표적 세포는 바로 이놈입니다. 이 표적기관이 표적 세포다. 세포라고 치자. 자, 그럼 이 단백질계 호르몬들은 호르몬이니까 어디로 운반? 혈관을 통해서 운반. 혈관으로 운반되다가 표적 세포에 도착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오면 이 단백질계 호르몬은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막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니까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기능을 발휘한다. 자, 이거랑 비교해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혈관을 통해서 운반되다가 표적세포에 도착하게 되면 막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온다고요. 들어와서 세포 내부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알겠죠? 자, 이 세포 내부에 있는 수용체가 뭐게? 내가 좀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이 세포 내부에 있는 수용체가 뭐게 어디 있게? 바로 DNA입니다. DNA에 직접 결합합니다.
그래서 DNA 직접 결합함으로써 DNA의 유전자의 발현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알겠죠? 나중에 진로선택 과목 공부하고 좀 같이 생각해봐. 대학교 가서도 생각해보고 관심이 있다면. 이게 내가 다음도 넘기시면 이제 되게 이제 양이 좀 많아지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이제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을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정리해 줄 건데 자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지금 내 화면이 지금 이렇게 약간 가로로 길잖아요. 그래서 필기할 때도 잠깐만 이렇게 가로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적을 건데 사람을 여기 살짝 한 5분의 1 정도만 띄워서 여기다가 사람을 그리고 위치를 좀 설명하면서 내가 그림 그리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이게 정리할 때 중요한 게 처음부터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을 정리하지는 않을 거고 좀 체계를 갖춰서 정리하지만 내용을 좀 안 빼먹으니까 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자, 처음에 내분비샘의 종류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내분비샘의 종류.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 어떤 건지 어느 내분비샘에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는 건지를 알기 위해선 내분비샘의 종류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자, 어떤 내분비샘이 있구나. 자, 내분비샘의 종류 먼저. 나중에 너네들이 이제 내용 정리할 때도 이 순서를 좀 지키면서 정리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야지만 내용을 좀 안 까먹으니까. 자, 두 번째, 각 내분비샘의 호르몬의 종류를 정리합니다. 각 내분비샘에서 호르몬들이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호르몬의 종류를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이 아니라 각 호르몬의 표적기관을 정리합니다. 이 각 호르몬들이 어디로 가서 기능을 수행하는지 표적기관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호르몬의 기능을 정리합니다. 각 호르몬의 기능을 정리한다. 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맞춰서 나도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내분비샘 위치를 좀 그려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졸라맨을 좀 그릴 건데 졸라맨의 크기는 살짝 크게 좀 그려줘. 근데 옆으로 크게 말고 옆에가 너무 차지하게 되면 필기할 공간이 좀 줄어드니까. 약간 역동적이지 않니? 살짝 구부리기만 했는데도 약간 뭔가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치?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서 있는 것 같지 않니? F라니까. 누가 나한테 T래? 그럼 F가 아니라 뭔데 이거는? 약간 감성적인데? 그건 감성이 아니라 상상력이. 상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약간 그 F가 아니라 T라는 욕을 많이 먹긴 하는데 우리 애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이 텔레비전에 그 사자가 사슴을 먹는 장면이 나왔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사슴이 좀 불쌍하게 느껴지잖아. 나는 사슴이 전혀 불쌍하지 않거든. 왜냐면 사슴은 이때까지 한 달 내내 굶었거든. 사슴은 평화롭게 계속 풀 뜯고 먹어 살고 있었잖아. 그러면 사슴은 항상 행복했던 시절을 지냈고 사슴은 굶다가 이제서 한번 먹은 거잖아. 사자가. 그러니까 지금 사자가 이 사슴을 사냥에 성공했으면 누구를 축하해줘야 돼? 사자야 축하해. 사슴이 불쌍한 게 아니라 사자가 축하한 일이지. 얘는 이제 한 달 동안 뭐든지 살 수 있잖아. 얘는 한 달 동안 이제 안 굶어도 되거든요. 근데 사슴은 널린 게 풀떼기잖아. 그럼 얘는 맨날 배불리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자가 얼마나 기특해. 이게 성공한 게. 그러니까 내가 애들이 막 사슴 불쌍하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사자는 얘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사자가 이 사슴을 먹은 건 정말 다행한 일이야. 내가 이걸 얘기해줬지. 그리고 엄마가 여기 확선이 보고선 뭘 알려주고 있냐고 애들한테. 당연한 말인데 내 입장에선 당연한 말인데 사자가 더 불쌍하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 사슴이 불쌍하지는 않습니다. 사자는 항상 굶어서 배고픔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야. 얼마나 불쌍해. 먹을 게 없는데. 자, 머리 부분에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분비샘
시상하부. 자, 그리고 시상하부의 아래쪽에 내하수체 내분비샘이 따로 있습니다. 내하수체가 존재하고, 자, 이 내하수체는 앞통수와 뒤통수로 또 나뉩니다. 그래서 내하수체의 앞통수를 전엽이라고 하고 뒤통수를 후엽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건 각각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가 달라서 구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따가 한 번에 쭉 적을 거야. 자, 그리고 턱의 아래쪽에서 목의 위쪽 부분에 있는 천사의 날개가 거꾸로 된 모습으로 생긴 그런 내분비샘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갑상샘이라고 합니다. 갑상샘. 자, 이 갑상샘은 이 날개가 좀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으로 생겼는데 중간중간에 부갑상샘이 존재해. 그래서 갑상샘 안쪽에 중간중간에 부갑상샘이 존재한다. 자, 이것도 구분하는 이유는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 12장과 연결되어 있는 소화기관 이자죠. 이자도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자. 자, 근데 이자는 내분비샘, 호르몬을 만드는 내분비샘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이자가 가지고 있는 외분비샘과 이자가 가지는 내분비샘. 자, 그럼 이자가 가지고 있는 외분비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자샘이라고 합니다. 이자샘이라고 하고 내분비샘을 이자샘이 아니라 이자섬이라고 합니다. 섬. 자,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처럼 이 내분비샘들은 그 옆에 있는 혈관에다가 전달하기 때문에 뭔가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분비샘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직접 분비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내분비샘은 그냥 옆에 있는 혈관에다가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분비관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마치 섬처럼 보여. 그러니까 바다 위에 한 둥둥 이렇게 떠 있는 섬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용어는 누가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도 하냐면 랑게르 한스 섬이라고도 합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랑게르 한스가 발견한 섬이다. 그래서 랑게르 한스 섬. 이 섬이 실제로 아일랜드야. 랑게르 한스 아일랜드 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내분비샘에는 이 외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 건 뭐냐면 이 외분비샘에서는 이자액이 만들어지고 이자액. 그러니까 이자액 속에는 아밀레이스도 들어있고 지방 분해 요소인 라이페이스도 있고 단백질 분해 요소인 트립신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단지 분해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이자액을 생성한다. 3대 영양소의 소화 효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이자샘에서 만들어진 이자액들이 12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비관을 통해서. 자, 이자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자섬은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로 나뉜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콩팥이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콩팥이 두 개 있죠. 두 개 있고 이 콩팥 뒤에 숨어 있는 내분비샘이 있어. 콩팥 뒤에 이렇게 숨어 있어. 자, 숨어 있으니까 조금 찌질하지 않니? 그러니까 숨어 있으니까 병신이죠. 그렇지? 근데 쓰면 안 되잖아. 욕하면 안 되니까 이응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부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진짜로 분신이라서 부신된 건 아니지만 약간 찌질하다. 숨어 있다. 그래서 부신이 아래쪽에 있는 항상성 우리가 배우는 그런 내분비샘 중에 마지막 내분비샘입니다. 자, 이 부신은 겉질과 속질로 나뉩니다. 겉질과 속질로 나뉜다. 자, 이 부신 겉질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코르티코이드라고 합니다. 코르티코이드 들어봤니?
중3 때 호르몬 배웠다며.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코르티코이드. 그래서 부신 겉질이 영어로 코르티코이드라서 부신 겉질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의 종류가 다 코르티코이드가 들어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고 있으면 왜 갑자기 코르티코이드가 들어가지? 막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부신 겉질이 영어로 코르티코이드야. 그래서 이제 쭉 호르몬의 종류를 한번 써볼게. 이제 각각의 내분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자,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TRH와 CRH가 있습니다. 처음 두 개부터 짜증나기 시작하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생소하잖아. 근데 그냥 쓰십시오. 그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애플은 애플이야. 애플을 굳이 사과로 번역하지 않아도 애플이 애플인 걸 알면은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TRH가 TRH인 걸 알면 돼, 그냥. CRH는 CRH고, 그냥 한국말로 뭐지? 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다. 이따가 알려줄 거긴 한데, 굳이 한국말을 궁금해 하지도 말고, 이 뜻을 그냥 영어로만 생각하면 되겠다. 이 기능과 표적기관과 얘네 기능만 정확하게 알면 되니까. 자, 그리고 전염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있긴 한데, 세 가지만 쓸 겁니다. TSH, ACTH, LTH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생소하긴 한데 약간 이게 아이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번 보시면 요즘에 아이돌 이름들이 되게 막 화려하잖아. 막 영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TSH라는 아이돌이구만. 좀 이상한가? 아니면 같은 멤버야. 같은 하나의 그룹인데 또 이름들이야, 이름들. TSH, ACTH, LTH라는 멤버들로 구성되는 아이돌. 자, 후엽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ADH가 분비됩니다. 많이 들어봤죠? 앞에 문제 풀었던 거에서 항인 호르몬이라고 많이 나왔었잖아요.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해주는 우리 숙제로 해온 문제 중에서 다른 말로 항인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항이뇨 호르몬. 자, 항이뇨 호르몬이 뭔지 아니? 뜻이 뭔지 알겠니? 막 귀여운 척 하려고 항이뇨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항이뇨. 그렇죠. 오줌의 양을 줄이는 호르몬이라는 뜻입니다. 이뇨 하면서 이렇게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니라 오줌의 양을 줄이는 호르몬 ADH, 수분의 제흡수를 늘려서 오줌량을 줄이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이 있습니다. 옥시토신도 처음 들어보니? 처음 들어봤네. 오시토신이라는 호르몬도 있고. 자, 그리고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좁은데. 어떻게 하지? 살짝만 내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내릴까? 이거 너희들 안 바꿔도 돼. 자리가 살짝 애매해서. 그래서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갑상샘은 두 가지. 첫 번째 TH. 자, TH는 좀 생소할 텐데 TH를 다른 말로 티록신이라고 합니다. 티록신은 봤을 겁니다. 티록신, TH라고도 한다. 자, 그리고 칼시토닌이 있습니다. 칼시토닌. 자, 벌써부터 약간 헷갈리는 그런 호르몬의 두 종류가 있죠. 이게 옥시토신인데 옥시토닌과 좀 헷갈리지 않아요? 나중에 주관식 쓸 때 이게 주관식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칼시토신이라고 써서 많이 틀리기도 하고 옥시토닌이라고 해서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절대로 헷갈리지 않게 외워야 되겠지.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제시해 줄게. 괜찮으면 따라 하십시오. 괜찮으면 옥신각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다. 알겠죠? 옥신각신, 옥시토신이다. 또는 칼을 가지고 있는 닌자. 괜찮지 않니? 칼을 가지고 있는 신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칼을 가진 닌자. 그래서 카시토신이 아니라 카시토닌, 옥신각신. 옥시토신. 괜찮은 것 같은데. 절대 안 까먹지 않을까? 자, 그리고 부갑선생에서는 파라토르몬을 분비합니다. 파라토르몬. 자,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가 아버지. 아버지가 영어로 father, 파라토르몬. 대박이지 않니? 이때 박수 좀 쳐줘야지. 괜찮은 것 같은데. 파라토르몬이 바로 부가선생에서 분비된다. 자, 그리고 알파세포에서는 뭐가 분비되냐면 글루카곤이 분비됩니다. 글리코젠 안 됩니다. 알겠죠? 글리코겐도 안 됩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글리코젠은 탄수화물의 다당류고 글루카곤은 단백질계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왜 헷갈리게 글자가 들어가나요? 실제로 탄수화물이 좀 들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 성분 때문에 글자가 들어가는 거긴 해. 하지만 완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는 호르몬은 아니고 주성분은 단백질이고 일부에 탄수화물 사슬이 붙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건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단답식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알파에서 글루카곤, 베타에서 인슐린이 분비돼 라는 걸 단답식으로 제일 많이 물어봐. 근데 내가 확실하게 또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럼 비책이 좀 필요하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비책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제시해 줄게. 괜찮으면 이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베타를 바른 나름대로 읽으면 베타는 인자는 사람. 베타는 사람. 뭐잖아. 베타는 글은 좀 이상하잖아요. 알파는 글 좀 이상하잖아. 알파글 좀 이상하잖아. 베타는 사람이다. 근데 반전도 있어. 이 베타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야. 다음 주에 알려줄게. 다음 주에 이게 이어집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 꼭 오시면 됩니다. 동영상에 내가 안 찍을 거예요. 알겠지? 다음 주에 꼭 오십시오. 베타는 사람으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외우라고요. 이게 암기상으로 헷갈리는 순간 무조건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 코르티코이드라는 용어가 좀 붙습니다. 이게 겉질이 코르티코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당질 코르티코이드. 너무 길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쓸 때는 당코코라고 쓸게. 알겠죠? 나는 너네들은 다 써. 왜냐면 이 당코코라고 시험에서 쓰면 되게 안 되게. 무조건 틀립니다. 공식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줄이면 안 된다. 근데 너무 내가 기니까 당코코라고 쓸게. 이제부터 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당코코라고 쓰겠다. 자, 그리고 다른 호르몬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도 있습니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얘도 무코코라고 쓸게요. 나는 이따가 나중에는. 자, 그리고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는 뭐가 있냐면 에피네프린이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어디서 들어봤는데요? 노래. 그렇지. 궁금하지?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니? 알려줘? 궁금하니? 알려줄게. 궁금하니까 알려줘야지. 이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이 어떻게 다른지 구석에다가 적으세요. 자,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 자, 이 둘은요, 일단 공통점이 뭐냐면 둘은 화학식은 같지 않습니다. 화학식은 다르다. 그러면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인가요? 네. 화학적으로는 다른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다, 다르다는 화학 성분이 같다, 다른 걸로 대답을 하잖아. 그러니까 화학적으로는 같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용기가 같습니다. 작용기가 같아서 표적기관과 기능이 같습니다.
표적기관과 기능이 같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화학식은 같지 않지만 작용기가 같아서 표적기관과 기능이 같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이 작용할 수 있는 곳은 에피네프린도 작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노르에피네프린의 기능과 에피네프린의 기능이 어떻다? 같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고, 자, 그래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면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 말단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야? 교감신경 말단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노르에피네프린이죠. 그럼 노르에피네프린 분비가 되면 심장보통이 어떻게 돼요? 빨라지죠. 그러면 심장보통이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에게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하면 심장보통이 어떻게 되게? 서서히 빨라지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이 교감신경한테 말하면 되나? 교감신경아, 빨리 노르에피네프린 분비해! 이렇게 얘기하면 분비하니? 그거 아니면 막 짜요? 이 교감신경 이렇게 짜! 분비하게? 그럼 분비 안 되죠? 그러면 내가 분비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없다? 교감신경의 말단은 그 대신에 뭘 하면 된다? 에피네프린을 주사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막 이 의학 그런 의사들 나오는 그런 드라마 보면 막 응급 환자한테 에피네프린 주사! 막 얘기하잖아요. 얘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 2ml 주사해. 그리고 전압 300으로 올려. 막 이렇게 하잖아. 그게 전기 충격을 주면서 에피네프린을 주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심장보통이 서서히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이 노르에피네프린의 기능과 에피네프린이 같기 때문에 그냥 혈관에다가 꽂아서 주사만 하면 됩니다. 에피네프린 주사만 하면 심장보통이 서서히 삽니다. 그래서 중환자들의 생존 비율을 30%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 떼지 않고 28억. 이게 노벨상 받는 사람이 지금 받는 금액이야. 근데 28억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긴 한데 지금은 돈 많은 사람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명예죠. 노벨상은 아무나 주진 않으니까 명예가 더 중요한 거긴 하죠.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아까 아빠 애가. 그러면 이 노벨상을 돈 주고 사면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받은 걸 알고 있는데 그 상장이 뭐가 중요해? 그래서 그럼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에피네프린은 지금 어디서 분비되는 거냐면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죠. 부신 속질, 그러니까 호르몬이지. 요놈은 호르몬입니다. 얘는 호르몬이니까 어떻게 운반돼요? 혈관을 통해 운반돼요. 맞지? 하지만 노르에피네프린은 교감의 말단에서 분비되니까 호르몬이 아니지.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운반되는 게 아니지. 얘는 호르몬이 아니구만. 그래서 호르몬이다, 호르몬이 아니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NOR을 붙인 겁니다. 호르몬이 아니다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NOR을 붙여서 노르라고 표현하면 앞에다 붙여준 거라고요. 이해됐지?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은 호르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한 용어일 뿐이고 기능과 표적기관은 같다. 화학식은 다르지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호르몬들의 표적기관을 정리해 줄게요. 자, 표적기관은 어떤 색깔로 적을까? 민트로 적자. 그래도 각각 다른 색깔로 적어. 자, TRH 표적기관은 뇌하수체. CRH도 뇌하수체. TSH는 갑상샘. ACTH는 부신 거질. LTH는 젖샘. 자, 여기까지. 지금 내가 쓴 표적기관들을 쓴 호르몬들까지의 표적기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샘 조직이죠. 샘 조직. 내분비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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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분비샘. 다 샘 조직이죠. 그럼 내가 아까 호르몬을 뭐로 비유한다? 호르몬을 뭐로 비유한다? 편지. 그러니까 이 TRH라는 이 호르몬은 시상하부가 뇌하수체한테 보내는 편지였던 거지. 그 이 편지에 어떤 내용이 써 있을까 이거지.
이 내화수체가 바로 내분비샘이니까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내분비샘한테 어떤 편지를 쓸까? 왜지? 내가 만약에 포르쉐 자동차 공장 사장한테 편지를 썼어. 뭐라고 썼을까? 포르쉐 달라고. 그치, 내가 사랑 고백을 하겠니? 아저씨 제가 사랑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장에서 내 자동차를 빨리 만들어주세요 라고 명령을 주겠죠. 이것처럼 이 각각이 다 샘조직으로 명령을 주고 있다는 건 이 뒤에 있는 표적기관의 샘조직에서 무언가를 만들도록 명령을 내리는 그런 편지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분비 샘이나 외분비 샘으로 가는 이러한 호르몬들을 뒤에 있는 이 샘조직들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 TRH는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입니다. 이 TRH도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 이해되지? 그러면 얘는 뭐예요? TSH는? 그렇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 LTH는 젖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번역할 필요 없이 그냥 영어로 따로 외우면 되겠다. 그래서 자극을 해서 어떤 기능을 해주냐면 기능은 좀 이따가 한 번에 적자. 표적개념만 쭉 적고. 그 다음에 ADH는 표적개념 어디로 가냐면 우리 몸의 신장으로 갑니다. 신장 또는 콩팥, 콩팥으로 간다고요. 자, 그리고 옥시토신은 자궁으로 갑니다. 자궁으로 가서 자궁의 수축을 촉진하는데 이따가 정리해 줄게. 자, 그리고 티록신은 간과 근육으로 갑니다. 간과 근육. 칼시토닌은 표적기관이 뼈, 신장, 소장입니다. 뼈, 신장, 소장. 파라토르몬도 뼈, 신장, 소장. 표적기관이 같죠?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은 표적기관이 같죠? 약간 어떤 냄새가 풍기냐면 기량작용의 냄새가 풍긴다. 서로 반대작용으로 기능을 조절해주는. 이제 이따 기능 써줄 거고,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 인슐린도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표적기관은 피하 지방과 근육입니다. 피하 지방 조직과 근육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신장, 콩팥. 자, 에피네프린도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입니다. 간과 근육. 여기 보면 간과 근육으로 가는 게 되게 많죠. 간과 근육은 내가 그림으로 한 번에 이 기능들을 정리해 줄 건데, 간과 근육인 게 누가 있냐면 색깔 좀 잘 보이는 걸로. 간과 근육. 어디 있냐? 글루카곤, 그 다음에 인슐린,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까지. 그래서 이제 기능들을 좀 써볼게. 자, 기능은 어떤 걸로 쓸 거냐면, 약간 밝은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뇌하체로 간 TRH는 뇌하체로 가서 TRH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TRH가 아니라 TSH의 분비를 촉진하도록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CRH는 ACTH의 분비를 촉진하도록 유도해 줍니다. 뇌하체로 가서. 그래서 TSH가 분비가 되면 갑상샘으로 가서 갑상샘에서 TH의 분비를 촉진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TH가 분비되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냐면 처음에 TRH가 분비되고 그러면 TSH가 증가되고 그러면 TH가 높아지겠죠. 이런 과정 여러 가지 내분비샘들 간의 호르몬으로 연락을 통해서 결국에 TH를 증가시킵니다. 자, 그리고 ACTH는 부신 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LTH는 젖샘으로 가서 젖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생겼어. 그러면 이 LTH를 제륜이에다가 주사하면 그러면 제륜이의 가슴에서는 젖이 분비될까요? 궁금하지 않니? 너도 궁금하지 않니? 그치? 분비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남자는 여자보다 젖샘의 그 양이 적기 때문에 많이 분비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분비됩니다. 근데 정상적인 남자들보다 젖샘을 많이 갖고 있는 여성적인 남자도 있습니다. 걔는 많이 분비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남자들도 엄마 없이 애를 키울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힘내라고요. 엄마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먹일 수 있다. 이제 이 주사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LTH를 주사해가지고 젖을 먹이는 것보다 차라리 분유를 사서 먹이는 게 낫겠죠. 그지? 지금은 분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ADH 기능은 별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따로 빼서 자세하게 적을 겁니다. 이 ADH 기능은 좀 빼서 여기다가 정리하자. 얘는 좀 핫한 놈이라서 ADH 자, ADH는 자, 분비가 되면 일단 신장으로 갑니다. 신장, 콩팥. 자, 콩팥으로 가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자,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게 되면 자, 옆으로 쫙 이을 거야. 공간 있지? 수분의 재흡수가 촉진되면 자, 우리 몸의 체액량이 어떻게 되나요? 수분의 재흡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오줌에 있는 물을 우리 몸으로 갖고 온 겁니다. 알겠죠? 오줌으로 버릴 뻔한 물을 다시 우리 몸으로 갖고 오는 걸 재흡수라 그래. 이제 그러니까 자, 체액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되겠죠. 그럼 얘가 체액량이 증가된 만큼 오줌량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오줌량을 줄이니까 항이뇨 호르몬이라고도 한다고요. 알겠지? 자, 그러면 체액량이 많아지면 우리 몸의 체액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액체는 혈액이죠. 그래서 혈액량이 많아집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왼쪽 면은 내가 3분 좀 이렇게 남겨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빈 공간에다가 개념들을 좀 써줄게요. 왜? 충분해요. 머리 옆에 충분히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 쓰면 됩니다. 자, 생물학에서의 압력값. 생물학에서의 압력. 자, 생물학에서 나오는 압력은 크게 4가지의 압력이 나옵니다. 이 생물학을 공부하는 평생 동안 이 4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 알 필요도 없습니다. 생물학만 공부한다면 이 4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압, 두 번째 수압, 세 번째 혈압, 네 번째 삼투압. 자, 이 각각의 압력값들이 어떤 상태에서 증가되는지 감소하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압력값을 우리가 구할 일은 없잖아요. 구하는 건 물리나 화학에서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 계산해서 구할 필요가 없다. 얘네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 끼치는지, 생명체에 어떤 영향 끼치는지만 알면 되는 거지. 그게 생명과학이지. 그치? 구할 필요는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체한테 미치는 영향만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면 되냐면, 자, 기압은 공기의 양에 따른 압력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많으면 압력이 크고, 공기가 적으면 압력이 적으니까 우주 공간은 공기가 없으니까 기압이 0이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수압은 물의 양에 따른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총으로 쏠 때랑 소방차 호수로 물을 쏠 때랑은 당연히 수압이 다르죠. 그래서 물총으로 쏴봤자 애들이 도망가진 않겠죠. 소방차 호수로 쏘면 뼈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피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움츠릴 수밖에 없다고요. 잘못 맞으면 갈뼈가 부러지니까. 그 정도로 수압이 셉니다. 자, 혈압은 혈액량에 따른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체구가 작은 사람은 혈액량이 적죠. 그러니까 혈압이 낮고, 체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혈액량은 많아지죠. 그럼 혈압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는데 체구는 키는 그대로인데 옆으로 많이 쪘어. 그래도 마찬가지 혈액량은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는 고혈압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삼투압은 삼투량에 따른 압력 좀 이상하잖아요. 삼투는 어떤 양이 아닌데. 그래서 자, 삼투압은 용액의 농도에 따른 압력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삼투압은 모든 용액마다 가지고 있는 압력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 커피도 그러면 삼투압이 있나요? 네. 알겠죠? 근데 삼투압이 있는데 이거 왜 안 터지나요? 이 플라스틱에 막고 있는 힘이 더 센 거죠, 삼투압보다. 알겠죠? 그러면 남자고 여자의 삼투압도 있나요? 네. 누가 더 높냐면 여자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적지마.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딥키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의 입 안이고 여자의 입 안이 섞였습니다. 좀 조심하긴 한데 사랑하는 남자 여자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진짜 막 찐 사랑을 하는 남자 여자라고요.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러면 이 여자의 체액이 오겠죠. 남자들의 세포가 남자의 구성하는 세포들이 있을 거고요. 남자의 체액이 가겠죠. 너무 저렴하게 표현한 것 같긴 한데 이건 삼투 현상을 좀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거야. 다른 예를 들까? 근데 여자가 일반적으로 삼투압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섞이게 된다면 우리 남자를 구성하는 세포들보다 더 바깥쪽이 고농도 상태가 되는 거죠. 여자는 세포들보다 바깥쪽이 저온도가 되고요. 그러면 삼투 현상은 어디서 어디로 물이 이동하는 거? 저에서 고로, 저에서 고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남자의 세포들은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입 안에 있는 세포들이 찌그러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아플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먼저 뛰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못 빼는 거죠. 근데 억지로 이제 막 떼겠죠. 그러면 평생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감히 네가 먼저 떼. 이러면서. 근데 여자는 이 바깥쪽이 전온도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 들어오죠. 근데 이게 물이 들어와서 세포를 터트릴 만큼의 삼투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견딜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몸에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맹물에 이렇게 물에 담그고 있으면 이 살들이 어떻게 돼요? 좀 뿔쳐. 그래서 하얗게 변하죠. 근데 이건 맹물이 아니었잖아. 체액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얗게 뿔지는 않고 살짝 물이 들어와서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냥 좋습니다. 여자애들은. 그러니까 뛰지 않으려고 하겠죠. 남자만 고통스럽다. 그래서 적정 키스 시간은 5분입니다. 이게 적정 키스 시간은 이게 15분 이상 지나가게 되면 남자의 세포들이 죽어가기 시작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일부러 띄워줘야 되는 거죠. 남자친구를 위하여.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얘는 막 죽을 지경일 겁니다. 아마 아파서. 실제로 여자가 약간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삼투압의 변화가 생긴다. 자, 그래서 혈액량이 많아지면 혈액량 많아지는 것 때문에 하다가 그래서 압력값을 설명하다가 자, 혈액량이 많아지면 혈압은 어떻게 돼요? 혈액량이 많아졌으니까 혈압은 높아진다. 그러면 ADH는 혈압이 어떨 때 분비돼야 돼요? 그렇죠. 낮을 때 분비돼서 혈압을 높여주는 호르몬인 거죠. 알겠지? 항상성 유지해주는 호르몬이니까. 자, 그럼 혈액량이 많아지면 많아지기는 한 건데 혈액량이 근데 많아진 건 혈액량이 전체 많아진 거야? 혈액 속에 들어있는 물만 많아진 거야? 그치? 그러니까 혈장의 농도가 내려가는 거죠. 맞죠? 혈액량이 많아지긴 했지만 혈액량 전체가 늘어난 게 아니라 물만 많아졌으니까 농도는 내려갑니다. 그러면 농도가 내려가면 혈장의 삼투압은 어떻게 된다? 혈장의 삼투압은? 그렇죠. 압력, 농도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내려갑니다.
그러면 ADH는 삼투압이 어떨 때 분비돼야 돼? 높을 때 분비가 돼서 낮추는 호르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줌량이 줄어들면 줄어든 게 물만 빠져나가는 거니까 오줌의 농도인 오농은 어떻게 돼요? 오농? 빨리. 그렇죠. 오줌에서 물만 빠져나갔으니까 오줌의 농도는 진해지겠죠. 오농은 증가됩니다. 자,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인 오삼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압력값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죠. ADH 혼자의 호르몬에 의해서. 그래서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틀리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능들을 좀만 정리하면 혈압을 높이고 혈삼을 낮추고 오삼은 높이는구만. 압력값 중에 혈압은 증가, 혈삼은 낮추고 오줌 삼투압은 높인다. 알겠죠? 근데 이 중에서 항상성이 아닌 값은 뭐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지 할 필요가 없는 압력값. 그죠? 오삼이죠. 얘는 항상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줌의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쌀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이 오줌의 농도는 왜 변하는 거냐면 혈삼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절한 결과일 뿐이야. 알겠죠? 혈삼을 조절한 결과로 오줌 농도가 변하는 거다. 얘는 항상성이 아니다. 그럼 항상성인지가 아닌지가 왜 중요한 거냐면 만약에 ADH에 의해서 혈삼이 줄었어. 그러면 계속 줄면 돼, 안 돼? 얘가 항상성이니까. 그러면 계속 줄면 안 되니까 다시 피드백돼서 ADH 분비량을 어떻게 해줘야 돼? 낮춰주겠죠. 계속 분비되면 계속 내려가 버리니까. 이렇게 항상성 관련 호르몬들은 다시 호르몬의 분비량에 영향을 줍니다. 알겠죠? 하지만 얘는 항상성 값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피드백돼서 ADH 분비량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 항상성이 아니기 때문에 ADH의 결과일 뿐이다. 결과일 뿐이다. 이게 ADH의 기능입니다. 그냥 쓰다 보면 좀 많아지는 거지 이렇게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다. 그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오시토신은 자궁으로 가서 자궁의 수축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분만을 유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남자한테 이 오시토신을 분비하는 걸 궁금할 필요는 없겠지? 그지? 왜냐면 남자는 자궁이 없으니까. 그지? 하지만 남자한테는 오시토신이 분비된다, 안 된다? 됩니다. 인위적으로 주사하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도 오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왜냐면 이 후엽이 없는 사람 있어요? 이 후엽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한테도 이게 분비된다고요. 하지만 남자한테는 자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른 기능.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에서 오시토신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너네들이 밝히시면 됩니다. 연구하면서. 그래서 안 나올 거다. 밝혀지지 않은 건 잘 안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간과 근육을 가는 호르몬들 제외하고 나머지 먼저 쓰면, 자, 칼시토닌은 뼈 신장 소장으로 가서 어떤 일을 수행해 주냐면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를 낮춥니다. 그리고 파라토르몬은 뼈 신장 소장으로 가서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은 무슨 작용? 기량작용이죠. 같은 표적기관에 대해서 서로 반대 기능을 하죠. 그러면 이 기량작용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 중요하지 않은 물질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혈중의 칼슘 농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량작용까지 하면서 조절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아빠잖아요. 그리고 이 칼은 엄마라고 치자. 칼이라는 이름을 가진 엄마라고 치자. 그럼 이거 아빠하고 엄마 중에서 누가 집안의 칼을 더 많이 뺄까요? 당연히 아빠겠죠. 아빠가 칼을 빼. 칼을 빼면 엄마가 이것도 누가 빼놨대. 그럼 이렇게 다시 끼죠. 이거 치워야지 하면서 끼신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아빠는 뼈에 박혀있는 칼을 뺀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혈중 칼슘의 농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엄마인 칼은 다시 집어넣는다고요. 치운다고요. 그래서 서로 다시 넣어주면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수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칼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면 우리 몸 모든 근육 운동은 중단됩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근육 못 움직인다고 죽나요? 물론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죽지만 내가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잡고 있어. 내가 놓는 순간 죽어요. 그럼 갑자기 죽는 거죠. 계단 내가 올라가고 있다. 108계단 올라가고 있다고요. 갑자기 힘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양의 칼슘 농도를 유지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칼슘을 내가 부족해. 칼슘을 내가 안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하게? 자꾸 뼈에서 뜯어내는 거예요. 자꾸 뼈에서 칼슘을 자꾸 뜯어낸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 골다공증에 걸립니다. 알겠죠? 왜냐면 칼슘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내가 뼈가 튼튼한 것보다 지금 당장 근육을 내가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뭘 먹어줘야 되냐면 칼슘을 먹어줘야 됩니다. 어린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어린 나이도 자꾸 칼슘을 먹어줘야 된다. 우유와 멸치를 통해. 알겠죠? 영양제 말고. 영양제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건 어떤 영양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우리 연구소에 있는 그 교수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인위적으로 합성한 비타민과 영양제를 먹지 말아라 얘기하시더라고.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뒤에도 모를 수도 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100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60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대. 우리 다음 세대에 나타날 수도 있대. 그 영향이. 그러니까 너무 막 장기간 그 합성 비타민 먹지 말라고. 제일 좋은 건 음식을 통해. 내가 음식을 통해서 먹고 과일을 통해서 먹는 게 제일 좋다고요. 그러니까 칼슘 먹으려면 우유하고 또 멸치가 되게 좋겠죠. 근데 또 이제 음식으로 먹게 된다면 또 이렇게 잘 못 먹으니까 그지. 어쩔 수 없이 영양제를 찾게 되기도 하죠. 근데 너무 장기간 먹진 말라고. 좀 피곤하거나 좀 몸이 안 좋아지면 잠깐 먹고 좀 끊었다가 또 나중에 또 먹고 이런 식으로 먹으라고. 너무 장기간 동안 먹지 말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여기. 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신장으로 가서 뭐 하냐면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하고요. 재흡수를 촉진하고 칼륨 이온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오줌에서 나트륨은 가지고 오고 칼륨은 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혈중 나트륨 농도는 증가시킨다. 혈중 나트륨 이온의 농도를 높이는 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입니다.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게 이제 간과 근육으로 가는 호르몬들이죠. 또는 피하 지방과 근육으로 가는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기능. 그래서 그림이 좀 필요합니다. 어디다가 그림을 그리면 되냐면, 잠깐만. 이게, 나연이는 되게 넓네. 자기가 남아도네.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림을 여기 하나, 애매한데? 밑에도 있네? 밑에다 그리면 되겠다. 이게 반 나눠서 여기 하나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너도 마찬가지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하나, 두 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너도 밑에다가 두 개로 양옆으로. 밑에다 그려 또 똑같이. 약간 기이한 그림을 좀 그릴 거야. 나는 위아래로 그릴게. 이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하얀 게 뭐냐면, 하얀 거 첫 번째는 간세포, 저 옆에 있는 건 근육세포, 자, 세 번째는 조직세포, 온몸을 구성하는 조직세포,
자, 밑에 것도 앞에는 피하 지방. 자, 옆에 거는 근육세포. 얘는 조직세포. 자, 위쪽 그래프에서 자, 세모 모양으로 표시할게요. 이 세모는 뭐냐면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인 모든 호르몬입니다.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인 모든 호르몬.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티록신, 두 번째 글루카곤, 세 번째 인슐린, 네 번째 에피네프린. 이 네 가지의 호르몬을 이 그림으로 기능을 정리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피하지방과 근육으로 가는 이 호르몬은 누구냐면 동그라미로 표현을 할 거고, 요 놈은 당질 코르티코이드에 한정합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피하지방으로 가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 하나 때문에 그림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면 간과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기능이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림 하나가 더 그린 거다. 자, 그러면 이 세모 모양인 호르몬, 간과 근육인 호르몬들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면, 자, 일단 얘네들은 단백질계 호르몬이야. 단백질계 호르몬이니까 표적세포의 막을 통과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이렇게 결합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결합합니다. 그리고 근육세포로 가서도 마찬가지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결합하게 되면 간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이 또는 글라이코겐이라고도 합니다. 글라이코겐 또는 글리코젠. 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킵니다. 근육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면 이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많아진 이 포도당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혈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혈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이 포도당들이 혈관으로 들어오는 것까지가 A작용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A작용이 되면 혈당량은 어떻게 돼요? 혈당량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당량. 그럼 혈액으로 포당 들어왔으니까 혈당량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거 따로따로 잘 기억해야 돼. 이게 A작용이 되면 혈당량은 높아지는구나. 단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의 양은 감소하겠죠. 글리코젠의 포당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저장된 글리코젠의 양은 감소한다. 자, 이게 A작용입니다. 그럼 혈관으로 나오는 이 포도당들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혈액을 따라서 운반됩니다. 자, 운반돼서 조직세포 내부로 들어옵니다. 이 들어온 걸 A'이라고 하자. 조직세포 내부로 포당이 들어왔을 때, 그럼 이 들어오면 혈당량이 어떻게 돼요? 혈당량이 그러니까 혈당량이라고 하는 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당량이야. 근데 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당이 조직세포로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그럼 혈당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알겠지? 당연하잖아. 그럼 혈당량은 감소했지만 포도당이 조직세포 내부로 공급했으니까 조직세포가 뭐를 활발하게 해요? 그렇지. 그래, 나도 떠올려야 돼. 세포 호흡을 활발하게 하겠죠. 그러면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지냐면 ATP가 만들어지고 열에너지가 생성이 되죠. 맞지? 그래서 이 만들어진 ATP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물질 대사가 촉진되고 만들어진 열에너지에 의해서는 체온이 올라갑니다. 맞죠? 이게 A'의 작용입니다. 이해되지요? 자, 이거랑 비교해서
비교해서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 기능도 써줄게.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피하 지방에 도착을 하면 뭐로 써야? 얘네들이 이렇게 쭉 세포막을 뚫고 겉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 안쪽에 들어있는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근육세포 내로 들어와서 안쪽에 들어있는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자, 결합하게 되면 자, 피하 지방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킵니다. 지방이 포도당으로 바뀔 수 있나요? 네. 화합변화가 일어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포도당도 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도당을 많이 먹으면, 콜라를 많이 먹으면 지방이 채워져서 살이 찔 수 있다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알겠죠? 포도당이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리고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합니다. 약간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어디에 응용될 수 있을지가 좀 상상이 되지 않니? 피하 지방에 들어있는 지방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니까요. 그럼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다이어트 약으로 쓰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으로 60년대, 70년대에 진짜 많이 쓰였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되게 많이 쓰였고, 실제로 많이 쓰였고, 여자들이, 아줌마들이 엄청 날씬해졌습니다. 근데 그 아줌마들이 지금은 몇 킬로게? 지금은 죽었을까요? 지금은 300킬로입니다. 왜냐면 이게 빠진 대신 누구도 같이 빠져? 단백질도 빠지죠. 이 단백질은 요요를 막는 우리 몸의 창고입니다. 근데 이 창고를 다 없애버리니까 먹는 대로 어떻게 돼요? 먹는 대로 다 찌는 거죠. 심각한 요요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계속 찌기만 하다가 300, 400 막 크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100kg 이상이 되면 슬쩍 이제 근육폭이 줄어들죠. 왜?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다 저장을 시켜버린다고. 지방으로 저장 안 하고 여기에 저장을 시켜버리니까. 근데 얘는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이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이 피하 지방을 완전 다 없애버리고 단백질 다 없애버리고 게다가 몸에서 스스로 이 호르몬들을 안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약을 주사하지 않으면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 자체가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살이 찌기 시작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금지됐습니다. 알겠죠? 식약청에서 이제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고요. 호르몬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교훈입니다. 호르몬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만들어진 이 포도당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혈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오는 것까지가 비작용입니다. 자, 그럼 비작용이 되게 되면 혈당량은 어떻게 돼요? 비작용이 되면 혈당량이 대답해 줘야 돼. 혈당량 증가. 자, 포도당이 혈관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자, 그리고 저장된 지방과 단백질량은 감소시킨다. 그게 비작용. 자, 그리고 이 포도당들이 운반이 돼서 조직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거 B'이라고 하자. 그럼 이 B'은 A'의 기능과 같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지금 쓴 이 그림의 작용과 잘 이해해서 각각의 호르몬들의 기능을 쓸 거야. 잘 한번 이해해봐.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렵게 하려고 쓴 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의 이 각각의 호르몬들의 기능을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거야. 너희들 어렵게 느끼게 하려고 그린 게 아니라 어떤 문제도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적은 거야. 정확하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 그림을 싫어하지 마. 좀 자기 걸로 만들려고 노력해줘봐. 그러면 절대 안 틀려. 절대 안 틀린다, 절대. 애들이 좀 이렇게 그리는 걸 좀 싫어하더라고. 이 그림이 좀 어려우니까 자꾸 그리는 걸 싫어하더라고. 자, 그래서 티록신의 기능은 뭐냐면, 자, 티록신은 좀 빼볼게요. 자, 티록신은 체온이 내려갔을 때,
중요하니까 얘도 별표 3개. 자, 체온이 내려가면 이제 체온을 어떻게 줘야 돼요? 우리 몸은 다시 올려줘야 되겠죠? 자,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티로신의 분비가 증가됩니다. 자, 티로신의 분비가 증가되면 이 티로신은 어디로 가냐면 간과 근육으로 갑니다. 자, 간과 근육으로 가서 자, 체온을 올려야 되는 어떤 그 임무를 띠고 있는 게 바로 티록신이죠. 맞지? 하지만 체온을 올려야 되지만 혈당량은 변하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체온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이 체온을 증가시켜주는 기능은 A의 기능이야, A 프라임의 기능이야. 그죠? A 프라임을 증가시켜야죠. 맞죠? 근데 A 프라임을 그냥 증가시켰어, 단독으로. 그러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당을 갖고 와야 되니까 체온은 증가되지만 뭐는 떨어져? 혈당량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갖고 와야지. 이 간과 근육에서 포당을 갖고 와가지고 혈액에다가 통해서 운반한 다음에 여기다 뿌려야지. 그래야지만 혈당량 변화가 없고 체온만 높아지지. 그래서 체온은 변화시키지 않고 체온만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A에 이어서 A 프라임을 같이 해서 증가시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혈당량은 변화되지 않고 체온만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게 TH의 기능입니다. 됐어요? 이게 이어서 진행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어서 이 글루코진에서 포당으로 전환시켰다가 포당을 갖고 와가지고 바로 집어넣어줬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체온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체온이 높아진다. 근데 실제로 체온이 높아진 거예요, 이거? 아니죠. 원래대로 그냥 회복한 거지. 그래서 이거 높아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높아진 게 아니라 처음에 이거 낮아진 거는 확실하게 낮아진 거 맞죠? 원래는 37도인데 35도까지 내려갔으니까 낮아진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거 높아진 게 아니라 원래대로 회복한 거니까. 그래서 높아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회복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문제 풀 때 더 좋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자, 간과 근육으로 간 이 글루카곤은 혈당량이 낮을 때 작용합니다. 혈당량이 낮으면 출동합니다. 글루카곤이 혈당량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분비량이 증가된다. 자, 그러면 이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으로 가서 혈당량만 증가시켜야 되는 거지. 혈당량만 증가시키려면 A만 높여야지. 맞지? 여기서 A 기능만 촉진해야지. 근데 A 기능 한 다음에 이어서 A 프라임까지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A 프라임을 하게 되면 혈당은 다시 어떻게 돼? 감소해 버리니까. 그래서 A는 증가시키고 A 프라임은 억제해야 됩니다. 즉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포당을 끄집어내서 혈당량을 높이는 건 맞지만 조직세포 내부로 들어가게 하는 건 억제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혈당량을 높인다. 자, 인슐린은 혈당량이 높을 때 작용합니다. 고혈당일 때. 높을 때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자, 인슐린도 간과 근육으로 가서 A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의 역반응을 촉진하거든요. 오히려 글리코젠의 저장을 늘립니다. 그래서 이거 역반응을 촉진하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턴A를 증가시킨다. 되게 신선하지 않니? 턴A 이거 역반응을 촉진한다고요. 괜찮지? 잘 이해하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고 적으라고. 이거의 역반응을 증가. 됐지? 자, 그리고 A 프라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혈당을 낮추려면 A 프라임의 작용은 증가한다, 억제한다? 혈당을 낮춰야 되니까 증가한다. 자, A 프라임은 증가시킨다. 그래서 혈당을 낮춥니다. 색깔 잘 보이는 색깔로 뭐가 잘 보이나?
다 썼네 색깔을. 색깔을 다 써가지고 자, 이 글루카곤하고 인슐린을 합쳐서 얘 둘은 같이 기량작용 두 번째 커플. 우리 아까 첫 번째 커플이 누구였냐면 여기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 얘도 기량작용 첫 번째 커플. 기량작용 첫 번째. 이것도 잘 써놔라. 우와, 자리가 없네. 쓰다 보니까 많아졌네, 이런 느낌이네. 자, 그리고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피하지방과 근육으로 가서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기능이 좀 특이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했던 티록신하고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티록신은 체온만 조절, 글루카곤하고 인슐린은 혈당량만 조절했죠. 근데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혈당량과 체온을 둘 다 조절합니다. 그래서 체온이 낮을 때는 단코코의 분비량이 증가돼서 표적기관이 어디로 가냐면 피하지방과 피지라고 적을게. 피하지방과 근육으로 가서 자, 체온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체온만 증가시키려면 얘도 마찬가지 B를 하에서 B'으로 이어져야지. 그냥 갖고 오면 혈당량까지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B에 이어서 B'을 같이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체온만 증가시킨다. 이해됐지? 이거 B에 이어서 B' 증가, 이거는 체온만 증가시킬 때 혈당량은 변화가 없고. 자, 그리고 혈당량이 내려갔을 때는 마찬가지 단코코의 분비량이 증가돼서 피하 지방과 근육으로 가서 B는 증가시키고 B'은 억제를 통해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이 체온과 혈당량이 둘 다 내려간다 치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혈액을 흘렸을 때 내가 총에 팍 맞았어. 그래서 혈액이 막 흘러. 그러면 체온도 떨어지고 혈당량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혈압도 떨어지죠. 이 세 가지의 작용이 바뀌고 삼투압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죠. 너 가지 항상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모두 무너졌다 치자. 체온하고 혈당량이 둘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이 작용과 이 작용을 둘 다 하려고 하겠죠. 맞죠? 위에 작용과 아래쪽 작용을 둘 다 하려고 한다고. 근데 어느 기능이 상충되냐면 체온이 내려갔을 때는 B'을 촉진하죠. 근데 혈당량이 내려갔을 때는 B'을 어떻게 해요? 억제하죠. 이 기능이 서로 상충되죠. 그래서 둘 다 조절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이 항상성이 둘 다 무너지면 우리는 더 빨리 죽을 수 있다고요. 알겠죠?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의 항상성을 조금 적게 변하게 하는 게 바로 응급조치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담요를 덮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 분들을 막 감아가지고 꽉 쪼매서 피의 흐름을 좀 늦춰주고, 이런 게 바로 응급조치라고요. 여러 가지 항상성 중에 한 가지라도 좀 느리게 변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에피네프린인데, 자, 에피네프린도 두 가지를 모두 조절합니다. 에피네프린도 체온이 낮아지면 에피네프린의 분비량이 증가되고, 자, 그럼 이 에피네프린은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으로 가서 체온을 높여야 되니까 어떤 기능 한다? 아연아? A 관련된 기능이니까. 아니죠. A에 이어서 A'을 증가시켜야죠. 같이 증가시켜줘야 돼. 그래서 체온만 이제 높여야죠. A에 이어서 A'을 같이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체온만 높인다. 이제 구분 좀 되니? 좀 어렵죠? 어렵긴 어렵지? 생소해서.
자, 그리고 혈당량이 내려갔을 때는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돼서 와, 좁다. 간과 근육으로 가서 A를 높이고 A'은 억제를 통해 혈당량을 높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